그래서 14페이지 파워포인트의 그림을 프레젠테이션, 즉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폴더를 가보면 이런 패킷 트레이서 example.pk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을 거예요. 맞죠? 됐나요? 파일을 열 수가 없다고요? 아니, 파일이 다운로드가 어느 파일을 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를 못 열어요? 네네. 네. 네.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열 때, 파워포인트를 열면 아마 네. 그렇죠. 여기서 편집 사용이 뜰 거예요. 이걸 그냥 X표 누르지 말고 편집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뜰 거예요. 여기 콘텐츠 사용. 또 마찬가지로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세요. X표 누르지 말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쇼로 놓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아마 packet trace example.pk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고요. 이 파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요. 이걸 잘 봐주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하면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온다면 패킷 트레이서 6.exe가 나오나요 혹시? 연결 프로그램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다른 앱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연결 프로그램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결 프로그램에 이 패킷 트레이서 6.exe가 없으면 다른 앱 선택 해서 뭐야 이거밖에 없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결 프로그램 다른 앱 선택. 여기서 왜 찾기가 없지? 할 수 없군. 그러면 그냥 C 드라이브에서 탐색기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스 x86 있죠? 이 폴더 여기에 보면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 6.2 스튜던트 버전이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바이너리 빈 폴더가 있어요.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고 bin입니다. 빈 폴더라는 건 bin 폴더에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패킷 트레이서 6.exe가 있어요. 네,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패킷 트레이서가 열릴 텐데요. 여기서 파일 열기. 그래서 아까 그 다운로드 된 파일 있죠? 다운로드 폴더에 있던 이 패킷 트레이서 example.pk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줘야 될까요? 네. 위치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x86이라는 폴더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아니면 프로그램 파일스 x86에 저장이 돼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파일즈와 프로그램 파일즈 x86의 차이는 뭐냐? 프로그램 파일즈는 64비트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파일즈는 x86은 32비트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32비트 프로그램이라서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있어요. 그거 중에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라고 하는 패킷 트레이서는 이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고도 마치 구성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로 시뮬레이션을 써봤나요? 예를 들면 그 디지털 회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그거 할 때 이게 회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논리 회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엔도 뭐 이런 거 회로 구성해서 로직 시뮬레이션 해보죠,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제 그건 회로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이건 네트워크의 장치들을 연결시켜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 스턴트 6.2의 스턴트 버전의 이 경로에 바이너리 폴더에 패킷 트레이서 6.exe 요거를 실행하셔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운로드에 있던 이 파일을 열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안 된 학생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창에 나타난 이 구성도가 사실 아이고 왜 또 줄어들었냐? 이 구성도가 거의 요 파워포인트 자료의 구성도와 흡사하죠. 요 부분만 빼면 나머지 이 부분은 흡사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들 가정의 네트워크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네트워크 구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정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서비스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부터 회선이 들어오죠. 회선이 들어와서 뭐 광회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리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광회선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모뎀이라는 장비를 거쳐서 이제 구리선으로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랜 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이죠. 여기 있었는데 빌려갔지 누가. 이러한 그 보통 랜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이 구리선. 그래서 가정에 들어올 때는 광으로 들어옵니다만 모뎀이라는 장비를 거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구리선을 통해서 요 장치가 요게 이제 유무선 공유기죠. 컴퓨터나 이런 유선 연결이나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무선 장치들 또는 랩탑 이런 것들이 무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기. 이 사이를 이제 이런 유선으로 연결을 하죠. 그 부분을 이제 요 앞에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거 뭐냐? 네. 이 공유기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외부에서 인터넷 서비스 회사죠. 안 써지지? 서비스 회사에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제 광으로 들어오고 모뎀이라는 장비를 거쳐서 그 모뎀이라는 장비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까지 이렇게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기에서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을 하든지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뭐 프린터나 또는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선으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하죠. 그런 구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많은 가정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이 모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광이 아니고 이게 이런 구리선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에 모뎀 대신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공유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보통 어느 쪽에 속하나요? 광이 연결되는 가정 한번 손들어 봅시다. 광. 조사해 봤겠죠? 광이요? 네. 또 광이요? 네. 그럼 구리선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인터넷이 들어오는지 한번 손들어 봅시다. 구리선이 들어와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종류의 기술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광 아니면 구리선. 네. 구리선이 대부분 이런 것이 들어오죠.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동축 케이블이라는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매우 드물어요. 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기에 연결돼서 공유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프린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또 구성이 되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공유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것이 여기 는 한 것이 이거죠. 이거 플러스 이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외부 네트워크와 여러분들 가정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비다. 라우터의 기능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시켜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라는 장치를 통해서 마치 우리 실습실의 스위치가 이 여러분들의 실습실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듯이 이게 이제 액세스 장치죠. 결국은 액세스 장치로서 뭐 PC라든가 아니면 뭐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준다 이거죠. 또는 또 PC, 프린터 뭐가 있을까? 뭐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겠죠. 그 다음에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무선 접속기가 필요하다.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액세스, 즉 접속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뜻이고 무선으로 접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무선 프린터나 아니면 뭐 태블릿 같은 것들. 어쨌든 이런 액세스 포인트나 아니면 스위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가정의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다른 네트워크. 뭘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그 기능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들을 또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어디 갔어? 네. 여러분들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통신을 하려면 주소가 필요하죠.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할당되는 주소들은 그러면 어디서 설정을 해주냐?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장치가 이제 이 공유기에서 이 장치들한테 이제 IP 주소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죠. 그걸 위해서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DHCP라고 하는 서비스이다. 우리가 DHCP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얘기했죠, 그죠?
DHCP 서비스를 통해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심지어 DNS 서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해봐서 알 거예요, 그죠? 리눅스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IP 주소 확인하기 위해서, 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확인하기 위해서, 또 네임 서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어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리눅스 VM도 마찬가지로 DHCP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당을 받았단 말이죠. 처음에 NAT 연결해서 그때의 이런 것들이 그 리눅스의 버추얼 머신 그거를 만들기 위한 그 가상 머신 관리자인 VMware라는 데서 마치 그 공유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NAT 연결 상황이었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 VMware가 그러니까 이 리눅스 VM들이 만들어져서 연결된 상황이, 네트워크 연결된 상황이 마치 공유기 밑에 VM이 달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 가상의,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하는 가상의 공유기로부터 그 VM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할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확인했던 주소들을 보면 전부 다 뭐 192.16, 8.5. 얼마 이런 걸 썼었죠, 그죠? 기억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를 하면서도 조사해봤겠지만, 이런 PC라든가 또는 휴대폰에 설정된 IP 주소들도 대부분 뭐 192.16, 8. 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뭐 10. 얼마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172. 얼마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P 주소는 IP 주소인데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 가정의 요 공유기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소들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런 주소들은 다른 집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소들은 중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상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집에도 그 주소가 있고 남의 집에도 그 주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그 주소를 써서 집안의 그 장치들끼리 통신을 하겠지만 그 주소를 가지고 남의 집에 또는 인터넷상에 어디랑 통신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주소를 우리가 사설 IP 주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설. 그러면 인터넷상에 통신을 하려면 이런 사설 IP 주소가 아닌 공인 IP 주소를 써야 된다 했고, 뭐 우리가 www.google.com이나 이런 데를 핑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때 연결되는 그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이제 그 공인 IP 주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사설 IP 주소를 가지는 컴퓨터들이 구글과 통신을 할 수 없느냐? 있다 이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바로 이 NAT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내부 네트워크, 즉 우리 가정의 네트워크이고, 여기서 외부로 빠져나갈 때 이 사설 IP 주소 대신에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간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나한테 보내줄 때는 그 공인 IP 주소로 보내준다. 그럼 다시 여기서는 원래의 사설 IP 주소로 바꿔서 다시 보내준다. 이것이 이제 바로 NAT의 원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과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 중에 이제 내부적인 그 자체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거 말고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 find ip.kr 뭐 이런 데 접속해서 확인되는 IP 주소를 쓰라고 그랬죠, 그죠? 이 주소가 무슨 주소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외부 네트워크를 나갈 때 달고 나가는 공인 IP 주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 공유기에 할당되는 이 모뎀으로부터 들어오는 라인, 요것이 연결되는 여기에 공유기에 할당되는 IP 주소다. 어디서부터 할당이 되냐 하면 이제 서비스 회사에서부터
DHCP를 통해서 자동 할당되는 공인 IP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 공유기 자체에서 서비스하는 DHCP에 의해서 사설 IP 주소가 할당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인터넷을 타고 나갈 때는 여기서 다시 NAT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ISP로부터 받은 공인 IP 주소로 바뀌어서 나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기능이 이제 NAT 기능이다. NAT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과제로 해봐라. 또 뭐 속도 측정해봐라. 그런 게 이제 요번 과제였죠. 뭐 과제를 하면서 뭐 궁금했다거나 잘 이해가 안 갔다거나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제 설명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 앞에서 했던 이 그림은 계속해서 이번 학기를 아우르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장치들을 설명했고, 그 장치들 중에 이제 이쪽 장치가 이제 각각이 엔드 디바이스죠, 그죠? 그러면 그 엔드 디바이스와 엔드 디바이스 간에 통신을 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있어야 되고, 그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들 간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미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장치와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미디어, 이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중에 이제 이런 호스트들을 상호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이제 액세스 디바이스다 그러고, 이쪽에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결된 네트워크, 그렇게 해서 연결된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인터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엔드 디바이스들은 서로 간에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서로 간에 양쪽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컨텐츠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7계층부터 시작을 하죠.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부터 내가 주고받고자 하는 컨텐츠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표현하고 전송하기 위한 그런 용도다. 그래서 7계층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이 동작을 해서 1계층에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에요. 7계층에서부터 1계층. 이 중간에 있는 장비들은 그러면 과연 몇 계층까지 동작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동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개입되는 계층들이 2계층들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이 중간에 있는 장치들은 대부분 다 1, 2, 3계층 또는 1, 2계층의 그 계층만 동작을 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엔드는 7계층까지 다 동작을 하고, 이 중간 장치들은 뭐 2계층이나 3계층까지 동작을 하고 이동을 시키는 그런 관점의 장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컨텐츠 자체를 다루는 그런 장치들이 아니다 이거지. 얘네들은 컨텐츠를 다루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능들이 필요하지만, 중간에 이동시키는 장치들은 오로지 1, 2, 3계층의 동작만 한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액세스 디바이스라든가 인터네트워킹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동작이 일어나는 계층이 1, 2, 3계층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보시면 이 액세스 인터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의 뭐 허브,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라우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허브 같은 경우에 이제 1계층 기반 동작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2계층 기반 동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라우터 같으면 이제 3계층 기반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실제로 이 통신의 사례를 얘기를 해봤죠. 뭐 FTP를 써서 파일을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SM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일 서비스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메일 서버와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기억나죠, 그죠? 또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웹 서버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봤고요. 또 그다음에 FTP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접속해서 어떤 대화를 해서 그 뭐 디렉터리를 이동을 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런 것들을 해봤단 말이죠, 그죠? 결국은 그런 그 내가 주고받는 대화들이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메시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엔드 디바이스와 엔드 디바이스 간의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밑에 계층에 다 맡겨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이 일단은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기 위한 그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을 실제로 실어 나르려면 둘 간의 상호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호 연결을 담당해주는 세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FTP 같은 경우도 봐서 알지만 처음에 접속을 해서 뭐 CD 명령을 실행한다든가 dir 명령 실행할 때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아니고 명령을 전달하는 거였죠, 그죠? 뭐 디렉터리를 이동해라 또는 뭐 dir 해서 그 목록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제어 명령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netstat 명령으로 확인해 봤을 때 서버 쪽에 21번 포트, 이쪽에 이제 FTP 서버가 있으면 이 FTP 서버에 21번 포트로 접속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21번 포트는 FTP 서버의 제어 명령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용도의 포트였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get 명령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채널이 하나 FTP 서버로 연결되죠. 그때는 이제 20번 포트로 FTP 서버에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포트를 써서 하나의 세션 안에서 이 서로 다른 연결이 채널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그런 흐름과 또 하나는 내가 제어 명령을 보내서 그 제어 명령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채널,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뭐 만들어주고 또는 그걸 만들어진 걸 다시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결국은 세션의 역할이죠. 하나의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FTP 서버 접속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제어 채널을 만들고 제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 전달이 되고 나면 또 내가 뭐 다운로드를 시키면 다운로드를 위한 채널이 만들어져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세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채널을 관리한다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제 트랜스포트가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에서 이제 실제 그 해당 포트별로 여기서는 이렇게 세션에서는 어떤 포트로 채널을 열어라, 또 그 포트의 채널을 닫아라, 뭐 이런 것들을 해주지만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채널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 채널을 통해서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받아서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관리를 한다. 실제로 전송을 하는 건 이제 이 밑에서 전송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쪽의 내용들은 대략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면 이제 이쪽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트에서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뭐 웹 서비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는 뭐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HTTP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일단 연결을 해서 즉 이 서버에 80번 포트로 연결하죠. 80번 포트로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연결은 결국은 세션을 통해서 세션이 이제 연결을 하라고 하면 이제 트랜스포트가 실제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 이거죠. 이쪽으로. 그 연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커맨드가 뭐 netset 뭐 윈도우에서는 -nbo였고 뭐 리눅스에서는 netset -antp 뭐 이런 명령을 가지고 그 트랜스포트가 연결시켜 준 거를 확인했었죠. 그 트랜스포트가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는 이제 세션이 그렇게 하라 지시를 해서 그 세션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보시면 계층상으로 세션이 트랜스포트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를 해서 트랜스포트한테 요청을 하면 트랜스포트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 즉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서버 쪽의 IP 주소와 서버 쪽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 웹 서비스 같으면 이제 80번이라고 했죠. 포트 번호는 이 둘 간이 연결되는 거죠. 이쪽의 IP 주소의 어떤 프로세스와 이쪽의 IP 주소의 어떤 프로세스, 즉 이쪽의 프로세스와 이쪽의 프로세스, 이쪽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저쪽의 서버 프로세스가 그 연결된 상태를 우리가 넷세트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소켓이라 부른다 얘기를 했고요. 각각을. 그래서 이 소켓을 통해서 어느 컴퓨터에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쪽에 어느 컴퓨터에 어느 애플리케이션과 이쪽에 어느 컴퓨터에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상호 연결되는 그런 상태를 보는 것이 이제 넷세트 명령이었죠. 그래서 뭐 established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연결된 요 둘 간의 연결을 우리가 소켓 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오늘이 7주차죠, 그죠? 다음 주는 뭐죠? 중간고사죠, 그죠? 7주차면 어떨까요? 예, 수업 내용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시험의 내용과 시험에 나오는 내용과 뭐 많이 동떨어져 있겠어요? 아니면 매우 가깝겠어요? 매우 동떨어져 있겠어요? 네. 내가 일주일 남은 그 시험이 일주일 남은 수업에서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지금 하는 내용들은 뭐 거의 다 그냥 네. 네. 그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예.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켓 페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메시지죠. 예,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그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서버에서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메시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FTP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죠, 그죠? 뭐 dir, cd 어쩌고 뭐 get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와서 파일 전송이 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아졌죠. 여러분들이 뭐 실제 실습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아졌었어요.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부터 해서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해서 트랜스포트 계층까지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이쪽 애플리케이션과 대화하는 그런 채널 상에서의 데이터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흐름이 실제로 이동되는 거는, 그러니까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 계층 모델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다면 그런 실제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흐름이고 실제 흘러가는 거는 얘네들이 흘러가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 밑에 애들이 흘러가게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우개 모든 잉크 삭제. 이제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것이 그대로 사실은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례도 봤지만 우리가 실제 전달되는 걸 분석한 건 요거죠. 요거고 이게 실제 데이터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데이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러한 걸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 이거죠. 요걸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응답 메시지에서 보내준 실제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이 파일의 내용이 요거란 말이죠. 요 파일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데이터 앞에 뭔가 부가적으로 덧붙은 게 있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헤더다 불러요. 헤더. 그러니까 포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알맹이가 데이터라고 그러면 그 알맹이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알맹이에 대한 정보를 부가 정보를 붙여서 보낸다. 그래서 포장의 라벨 정도쯤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라벨에 보면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실제 데이터는 이거다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도 헤더가 붙고 그렇게 헤더를 붙이는 과정을 그러니까 앞에 헤더가 붙죠.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헤더를 앞에 붙이는 과정을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인캡슐레이션이다 그래요. 한글말로는 캡슐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약 같은 경우에 가루약 같은 거는 보통 캡슐에다 담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이런 캡슐. 그림이 영 이상한데 하여튼 동그란 캡슐, 길쭉한 캡슐 안에 거기 이제 가루약을 집어넣고 이제 알약처럼 만들죠. 그럼 이제 캡슐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포장을 하는 껍데기.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규격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어떤 이진 바이너리로 표현이 돼서 트랜스포트에서 그거를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 이 트랜스포트에서 이제 이 전달 책임을 맡아서 이쪽한테 주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에서 여기다 던져줄 때는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격화된 사이즈로 보통 만들어서 줍니다. 규격화된 사이즈는 이쪽의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무슨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도로망에서 그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그게 다른 게 예를 들면 택시라면 최대 몇 명을 태울 수 있어요? 택시라면? 기사 빼고 4명을 태울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이죠. 또 자전거라면 1명 내지 2명이죠.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최대가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면 1톤 트럭이라면 적재용량이 1톤이죠. 5톤 트럭이라면 5톤이고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버스라면 뭐 12인승 이런 식으로 다 그 교통수단별로 이동수단별로 뭔가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도 기술에 따라서 이 하부망이죠. 이 실제 이동시키는 망의 기술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 실습실 랜에서 사용하는 이 랜 기술을 네트워크 기술을 이더넷이라고 그러는데 이더넷이냐 아니면 또 무선 랜 와이파이 네트워크냐 이거는 이제 무선이죠. 이건 유선이고 또는 뭐 이 모바일로 연결되는 그 LTE 4G망이냐 아니면 뭐 5G망이냐 이거는 다 무선 인터넷이죠.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망 이런 망이냐 또는 뭐 무선 중에도 블루투스도 있죠. 블루투스 망이냐 뭐 다양한 망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망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한 번에 실어낼 수 있는 그 사이즈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잘 잘라줍니다. 잘 자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데이터 덩어리가 크다면 그걸 여기에 맞춰서 자르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잘라놓은 그 덩어리 하나하나를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헤더를 붙여서 만든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를 여기 표현을 해서 이 트랜스포트한테 던져주면 트랜스포트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자른 것들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세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각각을. 그럼 그 세그먼트 하나하나를 또 다시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포장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이쪽 애플리케이션과 이쪽 애플리케이션을 구분을 하기 위한 포트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쪽 포트 번호, 이쪽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 이쪽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 두 개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가 여러 개가 되면 이제 이들에 대한 순서도 나중에 이쪽에서 다시 여기서 그걸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잘라놓은 것들을 다시 붙여야 되겠죠. 원래 순서대로 붙여서 다시 애플리케이션한테 여기서 준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려면 요 순서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어느 게 첫 번째고 어느 게 두 번째고. 그래서 순서 번호 이런 것들을 각 세그먼트마다 다 붙입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포장을 해요. 그 밑에서 실어나를 수 있는 그 사이즈로 포장을 해서 각각에다가 이제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될 거다, 순서가 몇 번이다 이런 정보들을 다 붙여줘요. 그것도 헤더죠. 그러니까 요 계층에서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런 헤더들을 붙여서 이 잘라진 세그먼트에다 붙이고 각각에다 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포트 번호는 이 각각에 다 똑같이 붙겠죠. 어느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애플리케이션을 간다가 다 똑같으니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되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순서 번호는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지겠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트로 전달이 되면 여기서는 같은 포트 번호끼리 순서대로 다시 조립을 해서 조립할 때는 물론 이런 포트 번호, 순서 번호는 필요 없고 알맹이만 필요하겠죠. 그 알맹이, 세그먼트 알맹이만 다시 붙여서 그것을 애플리케이션한테 던져주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이걸 받는 거지. 이걸 여기서 받는 거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또 다시 이제 헤더 값은 떼어내고 데이터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용을 하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헤더를 붙이는 과정을 아까 얘기했듯이 캡슐화. 여기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캡슐화가 또 일어나고 받는 쪽에서는 그 캡슐 즉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알맹이만 다시 추리고 여기서도 이 껍데기는 벗기고 알맹이만 추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캡슐화라면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캡슐레이션의 반대죠. 캡슐을 벗기는 과정.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캡슐화의 반대. 뭐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뭐 역캡슐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포장을 벗겨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라벨 떼내고 포장 벗기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각각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인캡슐레이션 된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 앞에 헤더를 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그먼트로 이렇게 분할된 것에 이렇게 헤더들을 붙이면 이것도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그럼 그 각 세그먼트들이 이제 실제로 이동되기 위해서 이 밑에 계층한테 던져주면 밑에 계층에선 그들을 이제 이 목적지 주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쪽과 이쪽의 컴퓨터의 양쪽에 주소가 추가가 되죠. 또 이 세그먼트에다가. 물론 주소 외에 다른 것들도 붙겠지만 얘의 주소와 얘의 주소가 붙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주소냐 하면 IP 주소입니다. IP 주소. 그래서 IP 주소를 만들어서 이 세그먼트를 포장을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더 붙는 헤더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